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일본에서 누구와도 약혼한 적 없어. 어머니가 우리를 속인 거야. 40년. 그것은 아이가 조부모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을 잊기에 충분할까요? 강동원 씨는 옛 연인이 부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짓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주로 가는 마지막 KTX 열차에서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해의 이별은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운명의 잔인한 장난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사별하고 고독한 상태로 첫사랑을 다시 만난 강 씨와 이 씨는 과연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생을 놓치게 될까요? 밤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주행 마지막 KTX 열차입니다. 콘텐츠 경고: 이 이야기는 사회 심리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노년의 고독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슴 아픈 감정의 동요를 다룹니다. 성인 청취자에게 적합하며 운명의 슬픈 순간들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권장합니다. 42년.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또한 굳은 맹세를 마음 깊은 곳을 덮은 희미한 먼지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흔히들 지나간 일은 과거에 묻어두라고 말하지만 옛사랑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대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운명이 마련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늦은 밤 열차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고 시간은 젊음을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흉터는 결코 지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겨울밤이 짙고 차갑게 내려앉아 남쪽으로 질주하는 KTX 열차. 차창 밖에 황량한 들판을 삼키고 있습니다. 5호차 특시라는 난방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궁거리며 건조한 인공 열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합니다. 올해 68인 강동원 씨는 금태 돋보기를 벗고 주름진 손으로 자국이 남은 콧날을 문지릅니다. 그는 막내 손자의 결혼식이 열린 서울의 화려함과 소란함을 뒤로하고 떠나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그런 경사를 치르고 나면 응당 자손들이 가정을 꾸린 것을 보며 기쁨과 환희를 느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 씨가 경주로 가져가는 유일한 짐은 뼈저린 공허함 뿐입니다. 그는 푹신하지만 차가운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백발에 놓인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그리고 온갖 사연을 담은 움푹 패인 눈. 5년 전 아내가 지독한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경주의 30평 넘는 고급 아파트는 갑자기 그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동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자식들은 산업화 시대의 방식대로 효도를 합니다. 서두르는 통화, 규칙적인 송금 매달,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보내오는 비싼 건강 보조식품들.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지만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삼이나 제비집 요리가 아니라 잠 못 이루는 긴 밤에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 따뜻한 숨결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내쉬고 무거운 숨결이 허공으로 퍼지며 그는 마치 자신이 진열장에 전시된 비싼 골동품 잘 보존되어 있지만 완전히 쓸모없고 고독한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강 씨의 피로한 눈길이 무심코 맞은편 좌석으로 미끄러집니다.
이 텅 빈 객차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여인이 선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넓은 의자 속에 작게 파묻혀 있습니다. 그녀는 재단이 정교한 베이지색 모지 코트를 입고 오늘 밤하늘처럼 짙은 남보라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두 눈은 굳게 감겨 있고 입가와 임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여인에게서는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우아하고 고상한 기품이 풍겨 나옵니다. 그것은 폭풍우를 지나온 청춘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침착함과 단아함으로 응축된 모습입니다. 희끗희끗한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렸는데 이는 그녀가 겪어온 인생의 풍파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강 씨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막연하게 익숙한 느낌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기억 속 시간의 먼지에 덮인 어딘가에서 이 모습, 이 분위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상하지만 고독해 보이는 여인은 야심한 시각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녀도 나처럼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잊어버린 어느 기억의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걸까? 갑자기 열차가 선로를 변경하는 구간을 지나며 차체가 한 번 크게 덜컹거렸고 순간 공간이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여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가녀린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던 부드러운 가죽 핸드백이 미끄러져 카펫이 깔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예의를 지켜온 신사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강 씨는 서둘러 몸을 숙였습니다. 늙은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항의했지만 그는 애써 손을 뻗어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동시에 여인도 당황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끈에 닿았고 그 짧은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일랑일랑 꽃향기에 오래된 종이 냄새와 그리움의 냄새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그의 심장을 강하게 돌리는 열쇠처럼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부인. 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진 낮고 탁한 목소리에는 절제되었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어 여인 쪽으로 건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말랐지만 하얀 두 손을 내밀어 자신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77 못해서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완전히 들었을 때 객차 천장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 우주의 절대적이고 가장 잔인한 개념이 그 좁은 객차 안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고속열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귀에는 이제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강력하고 급박하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늙은 심장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눈, 속쌍꺼풀에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 도도해 보이지만 눈빛은 봄운호수의 잔잔한 가을날 수면처럼 다정하고 그윽했습니다. 눈과 피부는 처지고 나이가 들어 눈빛은 탁해졌지만 그 분위기 상대방을 수줍으면서도 강단 있게 바라보는 그 방식은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
암울한 현실을 쓸어버렸습니다. 따은 머리에 책을 가슴에 안고 노란 은행나무 아래 서 있던 문과 여대생의 모습이 눈앞의 백발 여인의 모습 위로 순식간에 겹쳐졌습니다. 미란, 당신, 이미란. 맞소, 강씨가 내뱉었습니다. 수석 건축가였던 그의 침착하던 목소리가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처럼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는 눈을 깜박이면 이 환영이 허공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잠기운과 극도의 놀라움으로 흐릿해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늙은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눈살을 찌푸리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려 이마 가운데 깊은 주름을 만드는 방식. 그 찌푸림은 42년 동안 그녀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건축학도 청년이 그녀 앞에서 걱정하거나 당황할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동원,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려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막았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질문은 허공에 떨어졌지만 그 무게는 공간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40년. 정확히는 그해 경주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쏟아지던 비 오던 오후 이후 42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젊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찬란한 청춘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순진한 맹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춘의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 풀리지 않은 오해, 젊은 날에 너무 큰 자존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이 그들을 서로 다른 길로 밀어냈습니다. 이별의 말은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고 그저 긴 침묵 끝에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았으며 그렇게 드넓은 인파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머리는 희어지고 피부에는 저승꽃이 피어 두 사람 모두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노인이 되었을 때 운명은 짓궂게도 그들을 같은 열차 같은 목적지로 향하게 던져 놓았습니다. 어색함이 두 좌석 사이의 공간을 빠르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풋사랑을 시작한 젊은 연인의 수줍음이 아니라 너무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들의 당혹감과 곤혹스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내뱉는 어떤 말도 불필요하거나 더 나쁘게는 남아있는 아름다운 기억조차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파괴력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늙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헛기침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평소의 점잖은 태도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떨림을 감추기 위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신도 경주로 가는 길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교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귀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 그 동작은 우아했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듯 스카프를 고쳐 메었습니다. 네, 남편을 보러 가요. 그녀가 대답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경주 공원 묘지에 있어요. 오늘이
오늘이 남편의 3주기거든요. 그 대답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강 씨의 가슴을 예리하게 베었습니다. 노년의 부질없는 질투심이 타올랐다가 씁쓸함에 의해 빠르게 꺼졌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남자가 그를 대신해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일종의 해방감, 죄스러운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죽었다. 그녀는 혼자다. 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구두코를 바라보며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고백처럼 혹은 운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유처럼. 제 아내도 집사람도 5년 전에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떴지요.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공감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 공간이 좁아진 듯 오직 두 고독한 영혼만이 한때 서로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면서도 친숙한 타인이 되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폭풍우를 지나온 두 척의 배처럼 이제 노년에 평온하지만 적막한 물웅덩이에 잠시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 자녀 사는 곳에 대한 사교적인 안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한 대화 뒤에는 과거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만약에 라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 옛날처럼 뜨거운 관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절제와 도덕,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내린 선택의 대가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경주로 가는 열차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뛰기 시작한 두 늙은 심장에 박동을 싣고 달렸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나요? 사별도 아니고 배신도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며 평생을 보내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다리가 풀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자식을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꾸며진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우리를 과거의 블랙홀 깊숙한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4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잔인한 비밀이 운명의 열차 위 빗소리에 깨어나고 있습니다. KTX 열차는 어둠을 찢는 화살처럼 질주하다가 기나긴 산악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연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특실 안에는 칙칙하고 노란 조명만이 남아 정적을 감쌌습니다. 바퀴가 선로를 가는 소리가 끼익거리며 울리고 밀폐된 터널 안에 기압 소리와 공명하여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깊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강동원 씨는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고 고생한 얼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성공한 건축가나 고독한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26살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해 가난하지만 야망에 찼던 청년 강동원은 집안을 일으킬 황금 티켓인 일본 건축 유학 전액 장학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는 일본이나 찬란한 미래보다 음악 교사였던 이미란의 미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일랑일랑 꽃향기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보무노수 가를 산책하며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그는 미치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거나 그녀를 데리고 가고 싶을 만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날 아침 읍내의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가슴 주머니 쿵쿵 뛰는 심장 바로 옆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한 달 월급을 털어 산 싸구려 음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타국으로 떠나기 전 그녀와 약혼하고 싶었고 자신의 인생을 그녀의 인생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타난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야채와 생선을 팔아 그를 키워낸 과부가 된 억척스러운 여인. 검은 우산을 들고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로 나타난 그녀는 빗물에 군데군데 번진 편지 한 통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미란의 이별 편지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2년 전의 고통은 마치 어제 일처럼 날카롭고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의 한 줄 한 줄이 바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릴 순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든든한 남편이 필요해. 미안해. 대구에서 가장 큰 금은방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어. 그해의 청년은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편지를 찢어 진흙탕, 물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가난한 남자의 자존심은 사랑을 불타는 증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증오를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 밤새 도면을 그리며 태우는 연료로 삼았고 명예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오직 자신을 가난하다고 버린 그 배신녀에게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차창 밖으로 번쩍이며 들어와 강 씨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맞은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연약하고 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고상한 기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구멍이 바짝 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소? 그가 물었습니다. 질문은 입 밖으로 힘들게 쉰 목소리로 터져 나왔고 씁쓸한 호기심과 옛정에 남은 약간의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란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멸시도 부를 선택한 자의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하지만 슬픈 호수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잎이 떨어지듯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물을 삼키는데 익숙해진 삶의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행복이라니요.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되물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남편.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린 둘 다 교사였고 음악을 사랑했죠. 그는 저를 존중했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 우리는 함께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웠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한 곳을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강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상대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말이에요. 그것은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었죠. 강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백발의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질문 말이오? 이 씨는 자신의 과거의 유령과 마주할 용기를 얻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짙은 남보라색 실크 스카프를 꽉 쥐었습니다. 왜 그 해에, 왜 당신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나요? 어떻게 당신 어머니를 통해 당신이 떠나는 날 다른 사람과의 청첩장을 제게 건네줄 만큼 잔인할 수 있었나요? 주변 공간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지고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노년의 청력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그가 더듬거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청첩장이라니, 그때 난 겨우 26이었고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어. 유학을 가는데 어떻게 청첩장이 있단 말요? 놀라움은 이 씨의 얼굴에도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충격으로 주름이 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를 부인하는 미친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일부러 잊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앞에 무릎 꿇고 우셨죠. 빨간 청첩장을 보여주셨어요. 신랑 이름은 강동원 신부는 일본의 어느 유력한 교수의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약혼했다고 하셨죠. 제발 당신을 놓아달라고, 당신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달라고 비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고통스럽고 분노에 찬 외침이 고요한 객차에 울려 퍼졌고 멀리 떨어진 좌석에 승객 몇몇이 짜증 섞인 눈으로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의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으르렁거렸고 두 손은 가죽 의자 팔걸이를 관절이 하얗게 되고 파란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난 일본에서 누구와도 약혼한 적 없어. 난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 밤새워 그 편지를 썼고 정류장에서 만나 같이 가자고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남겠다고 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가져가셨지. 그러고는 돌아와서 당신 편지를 내게 주셨어. 당신이 내가 가난해서 싫다고 대구 금은방 아들과 결혼하려고 날 버린다고 했단 말이야. 두 노인은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납처럼 무겁고 끈적하게 응고되었습니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 40년 넘게 덮여 있던 거짓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배신은 없었습니다. 금은방 주인 아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딸인 약혼녀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른들의 냉혹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야망과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강 씨가 평생 숭배하고 존경했던 여인, 그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그 어머니가 알고 보니 이 비극의 연출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 창창한 미래를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가난한 여교사가
아들의 발목을 잡아 평범함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떠나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아들이 미련 없이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마음에 증오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강 씨가 가문과 격식에 맞춰 중매로 만난 아내와 함께 산 40년 책임감은 가득했지만 사랑의 불꽃은 없었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도 영혼은 씻을 수 없는 원망을 안고 그 옛날 버스 정류장을 떠돌던 밤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믿으며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산 40년의 자책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거짓된 청첩장을 본 그날 오후부터 심장의 절반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주름지고 저승꽃이 핀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직 코트 아래 가녀린 어깨만이 흐느낌에 맞춰 떨릴 뿐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풋내기 질투나 원망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에 도둑맞은 청춘의 세월과 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한 쓰라린 연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느님, 우리는 평생을 속았군요. 그녀가 눈물 속에 부서지고 메어 터지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심장이 조여오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짠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고 그녀를 안아 위로하며 그녀가 겪어야 했던 상처를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으로 뻗어나가다 떨리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의자 사이의 거리는 고작 몇 뼘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인생 사이 거리는 도리와 신분이라는 깊은 구덩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 차가운 땅 속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워 원망할 수도 없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사무치는 그와 이 여인의 억울함은 누가 갚아준단 말입니까? 잃어버린 42년의 청춘은 누가 돌려준단 말입니까? 고독한 긴 밤과 이루지 못한 꿈들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열차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곧 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차갑게 알렸고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끊어 놓았습니다. 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는 눈보라를 맞은 듯 하얗게 샜지만 그는 마치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 길을 잃고 버려진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지만 이끼처럼 조용히 낡은 벽을 뒤덮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40년 전에 잔인한 진실이 막 밝혀졌을 때 백발의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에게서 차가운 인생의 흐름 속 위태로운 버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우리를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은 경력의 영광이나 명예조차 사람 소리 없는 텅 빈 집의 공허함 앞에서는 무의미해지는 곳입니다. 5호차를 휩쓸고 지나간 격렬한 마음의 폭풍 후 공간은 가라앉고 응축된 듯했지만 기이하게도 처음에 낯선 이들이
주던 숨 막히는 공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 앉은 것은 저명한 전직 건축가 강 씨나 모범적인 교사의 미망인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혹한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동원과 밀한 상처에 딱지가 앉았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피를 흘리며 서로를 발견한 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선로를 규칙적으로 가는 소리는 다른 승객들을 잠재웠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장 깊은 감정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나 정치 같은 거칠의 대화가 아니라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적나라함으로 말입니다. 강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피로한 눈으로 차창 밖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지나간 세월처럼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함이 섞인 낮고 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45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아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은 많은 이들의 꿈이자 그가 직접 설계한 건축적 걸작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노년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강 씨가 먼 곳을 응시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습관처럼 뜨거운 커피 두 잔을 타서 호수가 보이는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커피의 온기가 다 식었을 때야 비로소 깜짝 놀라 아내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닫곤 하죠. 집사람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습관, 아니 그 고독을 부정하는 습관은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안을 서성이다. 거실에서 서재까지 걸어도 부를 사람 그림자 하나 찾지 못해 다리가 아파오는 오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청각을 점령하는 유일한 소리가 되어 줄어가는 시간을 상기시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는 이사인 큰아들은 여러 번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식과 손주가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길을 잃은 낡은 가구가 되는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먹는 식사 시간이 두려웠고 자신이 실수로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손자가 찌푸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 세대의 압박이 있지요. 나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어 봤자 그 질서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서울에서 짐이 되느니 경주에서 고독을 씹어 삼키는 편이 낫습니다. 강 씨가 씁쓸하게 웃었고 눈가 주름 위로 그 미소가 새겨졌습니다. 속을 털어놓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의 눈물 한 방울이 앙상한 손등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남자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동원 씨.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부산으로 시집 갔는데 효심이 지극해요. 주말마다 운전해서 보러 오고 온갖 것을 사다 줘요.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최상급 소고기, 인삼 수입 과일로 가득 차 있죠. 딸은 내 냉장고를 채우고는 일 때문에, 시댁 때문에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나요. 그녀는 한숨을 참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은 그게 효도라고 엄마를 부족함 없이 챙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인네들이 얼마나 먹겠어요. 가득 찬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춥게 느껴져요. 제가 필요한 건 그런 사내 진미가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밥상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예요.
날씨가 굳어 몸이 쑤시는 밤,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덜컥 겁이 나요.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고독사라는 게 무서워요. 일주일 뒤에나 자식들이 알게 될 만큼 그 집에서 차갑게 죽어갈까봐 두려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수백만 노인들의 회색빛 자화상이었습니다. 시대의 급류 사이에 낀 세대. 젊어서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랑과 꿈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다시금 가족의 화목이라는 즐거움을 희생하고 뒤로 물러나 자손들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웅크리고 삽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꽉 끼인 샌드위치 세대이며 결국 자기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살았어요. 강 씨가 이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커리어 때문에, 어른들이 강요한 이상 때문에 서로의 손을 놓았소. 40년 후 우리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워 스스로를 고독 속에 가두고 있소. 미란 씨,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살 기회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주름지고 저승꽃이 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해죠. 왜 아니겠어요? 평생을 참고 평생, 네, 알겠습니다. 하며 살았고 동양 여성의 규범에 맞춰 살았지만 결국 그녀가 받은 것은 영혼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늦은 열차 안에서 기차 바퀴 소리와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 사이에서 사랑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갈망의 불꽃이 두 노인의 가슴 속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시간이 청춘 시절처럼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그들의 배우자를 데려갔던 방식처럼 차갑고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오해가 없었다면, 그 거짓 편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늙고 고생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드문 미소였고 그의 눈은 이루지 못한 꿈의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요, 미란 씨. 먹고 사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했을 거고 당신은 내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둔다고 잔소리하고 나는 국이 너무 짜다고 투덜댔겠지. 아이들이 아플 때면 함께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을 거고 함께 늙어가며 일요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서로의 흰머리를 염색해 주었을 거요. 그는 마치 그 풍경을 그리듯 허공에 손을 뻗어 무의식적으로 만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새벽 2시에 이 열차에 앉아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비록 손은 떨리고 피부는 주름졌어도 마음만은 평온했을 거요. 낭만적이고 비통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며 브레이크 소리가 끽하고 울렸습니다. 안내 방송에서 여성 승무원의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종착역인 경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두 사람의 눈 밑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경주는 종착점입니다. 열차의 목적지이지만 이 운명적인 만남의 마침표이기도 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문이 열리면 그들은 다시 인파에 휩쓸려 차갑고 넓은 집으로 고독한 노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난 두 개의 평행선은 다시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강 씨는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가방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고쳐매며 솟구치는 아쉬움을 감추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나약함 침묵하는 내 벽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보았습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흐르며 지난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자의 강한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다시 놓칠 수 없다는 것을. 40년 전 그는 비겁함과 오해 때문에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반대도 경제적 장벽도 자녀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그들 심장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손을 놓는 대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어질 영원한 고독입니다. 그는 그 대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바다 끝과 하늘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붙잡는 말을 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42년 전 빗속의 초라한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은 침묵과 세상의 계산 때문에 서로를 놓쳤습니다. 오늘 밤 경주의 마지막 기차역에서 역사는 반복될까요? 두 백발의 노인은 두려움과 편견을 이길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고독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리게 될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슴들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열차 브레이크가 길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여정의 끝을 알렸습니다. KTX 열차는 긴 여정에 지친 거대한 짐승처럼 서서히 경주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쉬익하고 나더니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 밤바람이 설이 섞인 습기와 철로의 매캐한 냄새를 싣고 특실 안으로 들이닥쳐 잠이 덜 깬 승객들의 몸을 떨게 하며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강동원 씨와 이미란 씨가 일어섰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 모두 잠시 주저했습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방금 되살아난 기억 속에 동원 씨와 미란 씨가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넓은 펜트하우스의 고독한 강, 노인과 적막한 집의 과부 이 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잔인한 현실이 승강장 노란 안전선 바로 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 승객들이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닥 타일 위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도착했어요. 나 지금 나가고 있어. 데리러 와. 그 소리들은 활기와 연결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두 노인의 마음을 찔러 그들의 외로움을 상기시켰습니다. 누구나 돌아갈 따뜻한 곳이 있고 누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강 씨는 이 씨의 커다란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다녀오며 가져온 물건들이 담겨 있어 묵직할 테고 아마 그녀의 마음의 짐까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제가 들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후하고 따뜻했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무거워요. 그냥 제가 끌게요. 이 씨가 미안해하며 손을 뻗어 말리려 했습니다. 나 아직 힘셉니다. 걱정 말아요. 강 씨는 단호하게 마치 그것이 지금 그들 사이에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인 양 핏줄 선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열차에서 내려 인파에 섞였지만 주변의 소음과는 확연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게 뻗은 승강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는 발걸음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고 이 씨 역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객차 문에서 역 출구까지의 짧은 거리를 늘리고 싶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 그곳은 현실 세계이고 도덕적 규범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노년의 자존심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그들을 가로막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주역 대합실로 나오자 하얀 넌 불빛이 쏟아져 내려 두 사람 얼굴의 주름과 피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문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이 씨의 코트 자락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떨며 남보라색 실크 스카프를 꽉 잡았습니다. 강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바퀴가 바닥에 닿으며 탁 하고 건조한 소리를 냈는데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행렬이 안개 낀 밤 속에서 붉은 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저쪽에 있습니다. 강 씨가 출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며 평소의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그는 옛 친구를 배웅하는 점잖은 신사의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반대하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로 가십니까? 황남동, 성건동. 제가 차를 잡아드리리다. 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가 다시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반은 가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 어디 가서 조금 더 앉아 있다 가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66년의 인생 동안 단련된 이성 다 늙어서 주책이다. 라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인 나머지 절반이 그녀를 꽉 눌렀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교사였고 평생 명예를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물기가 어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너무나 의례적이고 안전해서 가슴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잡아서 가면 됩니다. 동원 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길에 안개가 짙네요.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희미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옛날의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이 화강암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강 씨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작고 고독한 뒷모습이 낯선 인파 속으로 서서히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뒷모습, 여전히 저렇게 야위고 연약하구나. 이 장면, 왜 이렇게 뼈저리게 익숙한 걸까? 기억이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강타하듯 밀려왔습니다. 42년 전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 역시 그녀를 태우고 멀어지는 자신의 청춘과 행복을 싣고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26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난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바로잡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는 68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아픕니다. 그의 남은 시간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년 단위, 월 단위, 심지어 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밤 그녀를 보내면 과연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만남은 장례식장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 넘어 영정 사진을 보는 것이 될까요? 죽음, 영원한 이별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체면보다 컸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는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오늘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집의 고독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강 씨가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고급 가죽 가방을 대합실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날렵하지 않았고 조금 비틀거리고 위태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미란 이미란,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쉰 목소리가 넓은 대합실에 울려 퍼져 안내방송 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백발의 노인이 할머니를 쫓아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 딱하게 보는 사람,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앞서가는 여인의 뒷모습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씨는 회전문을 나서려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이미란이라는 이름, 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불리는 그 이름을 저토록 애타는 음색으로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했습니다. 강 씨가 그녀 앞으로 달려와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잡은 힘은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습니다. 가지마, 그가 말했습니다. 지치고 감격에 겨워 말이 끊어졌습니다. 내 말은 그렇게 혼자 돌아가지 말라는 거요. 오늘 밤은 몹시 춥소. 저렇게 안개도 짙은데. 이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늙은 눈동자 속의 당혹감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동원, 씨. 그녀가 더듬거렸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강 씨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자신이 무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하여 평정을 되찾은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옛날의 순정파 청년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겪어내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잘 아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지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보문 단지에 있어. 작은 마당이 있는데 국화를 잔뜩 심어놨지. 지난 가을에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해서 국화차 2병을 아주 향긋하게 말려뒀소. 당신 들러서 차 한 잔으로 몸 좀 녹이고 가지 않겠소. 그저 차 한 잔만 하는 거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저 차 한 잔만 하는 거요. 소박하고 투박한 초대였습니다. 젊은 날의 작업 멘트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해로도 영원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섬세한 여인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청은망은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게 해주시오. 남은 얼마 안 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친구가 되고 지기가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봅시다. 더 이상 나 혼자 차를 마시게 하지 말고 당신도 그 고독을 혼자 씹어 삼키지 마시오. 이 씨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의 차가운 부엌을 생각했고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 밤새 켜두는 텔레비전을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연고를 옆에 두고 뒤척이는 긴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저 밖에 낯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들이 와서 내 다리를 주물러 주나요? 자식들은 그들의 삶이 있으니 마냥 기댈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는 거짓말 때문에 40년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헛된 체면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마저 뺏기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 씨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교적인 미소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얼음층을 녹이고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국화차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 옛날 여학생 때처럼 부드럽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근데 전 좀 진하게 마시는데 타줄 수 있어요. 강 씨는 1초간 멍해 있다가 청은망은의 짐을 벗어 던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펴지고 눈가에서 입가까지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진하든 연하든 다 탈 수 있어. 내가 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지. 그는 한 손으로 주저없이 그녀의 캐리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한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하고 큰 손바닥을 펴고 기다렸습니다. 이 씨는 망설이지 않고 작고 차가운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들이 깍지를 끼고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진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온몸으로 퍼져 경주의 겨울밤 추위를 몰아냈습니다. 그럼 갑시다. 내 차는 동쪽 주차장에 있어. 집에 갑시다. 네, 집에 가요. 두 노인의 그림자가 서로 의지하며 고도 구두의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안개는 자욱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척박한 인생의 땅 위에 다시금 봄이 돌아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년의 사랑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 않고 소년 시절의 풋사랑처럼 열정적이지 않으며 굳은 맹세도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선 사랑은 겨울밤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은은하고 고요합니다. 그것은 말 없는 이해이며 죽음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는 동행입니다. 다리가 아플 때 잡아주는 손이며 기억이 희미해질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강동원 씨와 이미란 씨, 그들은 타인의 편견과 조작 때문에 찬란한 청춘을 서로 놓쳐버린 운명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명적인 열차 여행의 마지막 순간,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장벽을 넘고 행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부드럽지만 뼈저린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너무 늙은 나이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체면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의지할 어깨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황혼이 지고 인생의 막이 내릴 때 명예나 돈, 체면은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손.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